소개하는 원영신입니다. 제가 이번에 원고 독촉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희 선생님이 워낙 원고를 늦게 내시는 걸로 유명하셔가지고 저희 항상 선생님들 이렇게 빨리만 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모건 선생 홍보 다 읽어봤는데요, 한 번도 원고 독촉 하셨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삼볼 김원룡 선생님께서 쓰신 글에 이 글 쓰는 사람은 전생에 없보다 돌아서면 원고가 독촉이 없다는 거죠. 매해 더 이상 원고는 청탁 안 받겠다고 착심하지만 3일도 지나지 못해서 또 그 원고를 수락하게 되고 독촉에 시달리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전생에 없보다 체념하셨어요. 그분도. 그런데 사실은 삼볼 선생은 한 번도 마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모건 선생 처음 봤습니다. 아마 먼저시겠지만 최치원은 8년 동안 원고 독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독촉한 그 소리가 뼈에 새겨졌다라고까지 글을 남겼습니다. 그거 보고 항상 저는 위안을 삼았는데 모건 선생 글을 보고는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제가 할 거는 제 전공이 불교 쪽이니까 모건 선생의 불교관 이 부분을 제가 부탁하셨습니다. 준비된 PPT 자료를 빨리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네. 신목사에 가면은 강월헌이라고 하는 강가의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 상류 쪽 모고 선생하고 여기서 이 장면을 많이 보셨겠죠. 실사 가장 인연이 깊어서 이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진영을 이렇게 그 자료실을 보니까 뒤에 편집할 때 제가 삭제했어야 되는데 삭제하기 전 파일을 보냈는지 뒤에 중복된 게 있더라고요. 이 주제가 갖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모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인데 질문인데 저는 전환기의 지식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죠. 근 500년 만에 교체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왕조 교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병행해서 그 사회를 이끌었던 지배적인 이념, 그것이 불교에서 유교로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상백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걸 유불교체라는 말로 쓰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혁명,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혁명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바퀴처럼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나는 큰 전환기에 지식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모건은 그 혁명기를 이제 관통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원측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선초에는 모건 이색이고, 시대를 내려가면은 조선조 말에 이제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이 여기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식인들입니다.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 전시대 전환기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구시대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도 어느 걸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고려나 송대의 일반적인 사대부들은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통상 이런 사람들을 사대부형 거사,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사대부인데 불교적인 거사로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겉모습은 유자인데 속은 불교다. 외유, 내불이라는 말도 쓰고 시작은 유자로 출발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불자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우, 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색도 이런 세 가지 유형에서부터 출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혁명기만 아니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왕조가 교체되고 이념이 교체되면서 특히 13세기 말 이래로 원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지식인의 이상형, 아이디얼 타입이 변화하는 것이죠. 이 변화의 바람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선학들께서는 그 동시대 보건과 동료들 혹은 그 후배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종으로서 열광했다가 나중에는 영불자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추락하는 사례는 드문 것이죠.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고 최초도 이런 비슷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 연구에서도 불교 인식과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유불일치론을 주장했다, 혹은 유불동도론을 주장했다, 이렇게까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모건의 정신세계는 시종일관 부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 같은 자료를 봤지만 평가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환기의 특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하고 삶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모건은 특히 만년으로 갈수록 불교 승려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선종 승려들이 중심이었고 선종 중에서도 나옹해근 문파가 중심입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자료는 일단 목원집을 중심으로 했고요.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목원 문고에 좀 더 초점을 둬서 그 외 고려사라든가 목원 행장, 목원 신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먼저 이 유자와 승려가 교육을 맺게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이게 저기 레이저는 안 돼요. 그런가? 아, 그래요? 주자, 공자 말씀에는 논에 나오죠. 외도하고는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사업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공자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주자는 이단은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해야 한다. 그게 성리학이죠. 만약에 모건이 성리학자라면은 모건은 유자들하고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남겼습니다. 사귀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귀었기 때문에 변절자냐? 사상적으로 오염된 사람인가? 사귀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모건이 사귀었다면 왜 사귀었는가? 저는 이 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모건이 그런 금기를 깨고 성리학의 어떤 지침, 규범을 깨고 승려하고 교육하게 되는 것, 여기에는 필시 무슨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육불관계를 얘기하면은 이거는 논리 비하게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결 고려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건문집에 보면은 맹자를 인용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발로인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의 삶까지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건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건 역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유리된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건의 글을 읽을 때는 모건의 구체적인 삶을 배경으로 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배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고려시대는 사실 유불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은 태조가 영종시에 남겼다라고 하는 이 후뇨 10조에 보면은 제1조가 불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왕조의 운명과 불교의 운명은 동일하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 제1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왕조 창업자의 유언이기 때문에 고려왕조 내내 헌법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사를 비롯한 이 시기 문헌에는 선왕지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선왕께서 남기신 법전, 헌법입니다. 근데 이 헌법에서 제1조에서 왕조의 운명과 불교의 운명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숭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조의 기본 노선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고려사 2000열전에 나와 있습니다. 선왕지전을,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왕지전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 죄로서 처벌해야 된다. 2000열전에 나옵니다. 2000은 모건의 문파이죠. 근데 불교만 숭상한 것이 아니고 성종, 고려의 유교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임금이 성종인데 성종은 숭유책을 선언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유교가 중요하고 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성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성종의 숭유책에 결정적인 자문을 한 사람이 최승로라고 하는 관료인데 이 사람이 올린 28가지의 개혁책 가운데 시무책, 현재 가장 역정을 둬야 되는 일 28조를 올리는데 그 중에 제20조가 불교와 유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공존하게 역할을 분담한다. 이 기조가 고려시대 내내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불교 쪽에서는
불교는 세속 사회입니다. 국왕의 교화를 보좌하는 것이 불교의 임무이다. 이건 불교 교단에서 갖고 있던 생각이고, 특히 왕자 출신이었던 대각국사 의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내내 승려들은 국왕 앞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원래 당대까지는, 통일신라 때까지는 승려는 신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고려시대 들어가면은 모든 승려들이 신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는 기본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했던 것이고, 그것이 장기간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무신정변입니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직접적인 타깃이 된 것이 문사층들입니다. 문인들이 대거 피해 수청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사층들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교로 피난하게 됩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랑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피난처 역할을 가장 많이 요청받았던 시대가 무신 집권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신들이 머리 깎고 승려가 되는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사찰에 은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유자들을 교육시키는 것, 유자를 재생산하는 이 시스템이 세속사회에서 붕괴됐기 때문에 이 역할을 불교가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이 읽을 때 한문 띄어 읽는 것, 학이 시섭치면 구령여호와, 요 구두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두법은 어려서 절에서 배우는 것이 이 당시 필수였다. 소년 시절에 절에 가서 다 구두법을 배웠어요. 구두법만 배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유교 전적도 승려들한테 배웠습니다. 불교가 그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은 불교에 대한 일정한 소양,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근이 한창 활동하는 시절에 남긴 기록은 공존하긴 하지만 불교가 주류이고 유교가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시대, 내지는 불교만이 존중받는 시대라고 하는 이런 현실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공민왕이 승려를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매일매일 전등록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문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을 간행할 때 소문을 공민왕의 명령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각문이라고 하는 승려가 1년 동안 궁중에서 전등록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아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궁중에서 매일 전등록을 국왕이 참여한 자리에서 강의하게 되면 그 자리에 국왕만 있겠습니까? 고관 대작들이 다 있는 거죠. 국왕이 관료한테 전등록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됩니다. 이근희 회장이 와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삼성 사장단 가운데 와인 난 모른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미리 예습하고 가지고 똑같은 현상인 거죠. 전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들의, 선생들의 지침서입니다. 하지만 이 공민왕 시절에는 이것은 고관 대작들에게 있어서도 교양 필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모건의 심정은 착잡한 겁니다. 주요 종부리가 그래서 이
40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대들과 마찬가지로 불교적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화남기라든가 차분무기라고 하는 차분무기는 산문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이런 시기에 찬술한 산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근데 20대 원나라에서 제과에 합격하고 과거에 합격한 요 무렵, 다만 부친상을 당해서 아직 복중에 있을 때 공민왕의 그 교수에 응답해서 상서를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불교 개혁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목하고 모건의 불교 개혁 사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혁의 주 내용은 모건의 독창이 아니고 사실은 공민왕의 교수의 의미 담겨 있는 것을 호응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30대 중반 이후에 들어가면은 불교가 독존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역외지교와 역중지교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외지교가 불교고 역중지교가 유교죠. 불교는 역외지교인데 왜 역중지교보다 더 존중받느냐? 모근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불교 독존의 현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모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불교관을 제시하고 그런 현실을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40대 마흔이죠. 성균 대사성에 임명되었습니다. 유학, 특히 성리학을 교육하는 국가기관이죠. 이 기관에 대사성이 되어서 학생들 혹은 후배 교수들하고 성리학에 대한 내용을 서로 토론도 하면서 성리학을 진흥시키는 일과는 그 사명감을 불탔을 때이고 이 시기가 가장 불교의 이 폐단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그 성균관의 학생 교수들하고 그 글에 보면은 지칠 줄도 모르고 새벽까지 토론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토론한 자료들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 시절의 자료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불교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 40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게 1367년에 성균 대사성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 후 1371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관직에서 물러나서 다시 그 3년 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시기에 들어가면서 모건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9년 가까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통,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들에 시달립니다. 봄에는 밤에 어린 노비를 시켜서 허리를 바르게 해서 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애처로움 이런 걸 번시고 있습니다. 9년 가까이 가난과 병고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시기에 모건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불교 승려였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회암사, 보제, 존자, 성각, 판명, 나옹의 팔에 대한 명을 지은 것입니다. 이 완명으로 지은 겁니다. 1377년에 지으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불교 관련 많은 기문들을 남기게 되고 승리들하고도 사귀게 됩니다. 이 탐명찬술이 모근에 대한 세평, 세인의 평가를 유종에서 영불자로 부처의 아첨한 자 추락시키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결정적인 게 신력사의 예장경을 한부 인출해서 유자 신력사에 보관한 것입니다. 80년에 시작을 해서 82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사실은 이건 선친의 유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어서 한 것이고요. 세 번째 결정타가 이 1387년 역시 우왕의 명령으로 찬술하는 서보통사 탑기 여기에서 한 번 더 영국자의 이제 그 피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모근을 위해서 병력을 하든가 아니면 모근을 공격하는 두 가지 결례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좀 더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근은 자기가 쓴 글이 동시대 사람들, 그 다음에 후세인들에게 읽힐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들에게 글을 주고 불교와 유교가 비슷하다, 같다,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다면. 그걸 보여주는 글이 진천은기하고 무원암기. 이거는 1376년경에 쓴 글이고 무원암기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는데 조금 더 뒤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글이 가장 대표적인 글인데요. 여기 보면은 시문을 왜 내가 중들하고 사귀고 그 글에서 유교와 불교는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을 거기다 합니다. 근데 그걸 곰곰이 읽어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근이 살아가고 있던 현실 1370년대 중반 50대 이후부터 해서 갈수록 불교가 점점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교 독존의 시대라고 한탄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성경 대사성을 역임했던 그 유자인 모근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수를 떠난 현재 거기서 모근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을 남깁니다. 이 두 가지가 해서 그러니까 유자 집안 출신인데 승려가 된 자, 이런 자가 가장 설득시키기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시 유교로 돌아와라. 자네가 공부하고 있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글을 읽어보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혹은 젊은 승려들 중에서도 자신과 특별히 가까웠던,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이런 작품들을 줍니다. 이거는 모근이 부처한테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승려들을 불교로 전향시키기 위한 설득하는 글들인 것입니다. 저도 이 모근 어쨌든 문지 읽기 시작하기 20년이 지났지만 읽으면서 계속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상적 본령은 권근이 찬술한 이 행장하고 하룬이 찬술한 신도비에 나오지만은 결국 모근은 시종 일관 유자다. 임종시에 가깝게 지내는 승려가 찾아와서 불교식
임종을 권하죠. 나무와 부탁을 하라는 거죠. 모건은 그걸 끝까지 거부합니다. 자신은 생사의 이치를 이제 안다. 불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거부하는 겁니다. 불교의 임종예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권건하고 파르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둘 다 모건의 문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승을 옹호하기 위해서 강조했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모건, 제가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게, 모건은 끝까지 거사를 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부처에게 아침했다면, 불교를 좋아했다면, 불교식 거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행동, 양식 이런 걸 보여줬을 텐데, 모건은 그게 없습니다. 그 동시대 많은 사대부들이 거사를 자칭했지만은 모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역시 이거는 모건의 정신적 본령은 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유자인데 성리학자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그 회암사에 있었던 나옹의 비입니다. 판명. 제가 96년에 찍었는데요. 그 직후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 보호각이 무너져 내리면서 비가 깨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선시대 때 이 탁본이 남아있습니다. 요즘 탁본이 남아있고 몇 개가 남아있고, 조선시대 탁본입니다. 복은 여기 이색이 왕명을 만들어서 찬술합니다. 왕의 명명이기 때문에 찬술해야만 합니다. 신하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권중화, 가까운 사이죠. 권중화가 이제 글씨를 쓰는데, 우리나라 이 비석 가운데 아주 드문 사례인데요. 예서로 썼습니다. 이 예서비가 우리나라 아주 드뭅니다. 그렇죠? 아깝습니다. 지금은 복원해가지고 조계종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에는 그 복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를 찬술하면서 유종에서부터 영불자로 평가가 강락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게 그 실력사 동네에 있는 대장각기 비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리에 8만 대장경을 한부 인출을 해서 여기다가 모시면서 그걸 모시기 위한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다. 대장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새로 지었고, 그 건물을 짓고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불사의 전원 과정을 작성한 기문이 바로 실력사 대장각길인데, 이것은 모건이 가장 총애했던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던 이숭인입니다. 이숭인이 이걸 썼습니다. 이게 대리석이어서 언젠가 화재에 이렇게 깨져서 보기가 좀 흉하게 되어 있고, 여기 있던 대장경은 조선 초에 일본의 요청으로 일본에 줬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는 불명입니다. 일본 근대 혼란기에 이게 아마 유실된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 뒷부분은 예전에 정리했던 글을 다시 한번 갖고 온 것입니다. 왜 교류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록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모건은 관직생활 내내 주로 문학관으로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짓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왕이 시키면은 글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건은 이 기록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 태사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 사명감에 투철했던 분이고, 또 그런 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건은 사실을 아주 곧진하게 기술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모건의 글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기념사진을 보듯이 그 장면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원하고 있는 게 회암사입니다. 회암사에 관한 모건의 기술을 읽어보면
건물에 배치하며 이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려하고 개인적인 친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환암이라고 하는 승려인데, 환암은 사실 출가하기 전에 목원과 결사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계를 같이 했던 절친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출가했어도 끝까지 우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학자들은 좀 점잖아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발표를 해라. 발표를 얼마 줄 건데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주는 대로 받고 많으면 고맙다 그러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다고 그러고. 모건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모건의 시를 읽어보면은 이 글값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도 오르는데 왜 내 글값은 안 오르느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쌀값 폭등하는 얘기, 물가와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훨씬 더 모건이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글들입니다. 경제적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승려와 교류한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매명이라는 얘기, 매문이라는 그 표현을 직접 씁니다. 이거는 그 정리를 보시면 되는데요. 목원집 말고도 빠진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97편, 97편이고요. 시기가 40%가 50대 전반기에 집중됩니다. 이때가 가장 인간적으로도, 저도 돌이켜보면 이때 논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때 작품이 가장 많고, 특히 시는 1379년에 가장 많이 작성해서, 이건 이미 다른 분들이 연구도 많이 했지만 하루에 3편씩도 짓습니다. 시 갖고 일기를 복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문체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탑에 관한 기문, 절을 언제 지었고 탑을 언제 건립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승려에 관한, 왜 이 사람 이름은 나옹이고 이 사람은 왜 환암이고, 그 이름을 설명하는 것들, 이게 많고요. 세 번째는 간행하는 서적에 대한 서문이나 발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종이고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상, 불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유자들이 비난하는 그 불사에 관한 글은 없습니다. 분명히 왕명이 내려왔을 텐데 모고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도 안 기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회나 도량, 불교 법회나 도량에도 수도 없이 왕을 수행해서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법회나 도량을 위해서 글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규보는 지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남겨진 것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없는 이유는 역시 불교의 화국설에 대해서 모고는 시종일관 비판적이었다. 이것만큼은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저기 백양사 쌍계루 지검입니다. 제가 11월 5일날 찍었더라고요. 이 무렵 지검인데, 이 쌍계루의 승려가 쌍계루를 짓고 나서 정도전한테 부탁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때 나주로 귀양 와 있을 거예요. 귀양 와 있을 때 정도전한테 부탁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근한테 중간에 사람을 하나 넣어서 모근한테 부탁했습니다. 모근이 정도전의 기문을 읽어보고 여기 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왜 쌍계루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 기문만 갖고. 그래서 모고는 이 지형에 대해서 승려, 여기 와보진 않았습니다. 승려에 대해서 이 지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왜 쌍계루라고 하는지, 이런 문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고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곡진하게 기술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97편의 청탁자는 두 가지입니다. 세속의 권력자들하고 종교 권력자들. 스스로 지은 글은 한 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청탁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권력의 청탁을 받아서 찬출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찬출하는 것입니다. 또 내용을 보면은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 자기 평소의 지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소문, 복중 상소문 한 편 정도만 있고 나머지 97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된 글이 없습니다. 그때 부탁을 받아서 쓴 글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탁받아서 쓴 글을 가지고 모건의 불교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자료시면 제가 인체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정리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류한 사람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온 게 그 중에서도 윤피람의 기문을 7개나 나옹의 아까 그 비문을 찬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술을 하면은 승려들이 글값을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모건이기 때문에. 또 스승의 면을 봐서 원고를 엄청 갖고 왔습니다. 근데 모건은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나옹은 공민왕의 스승이고 나는 공민왕의 제자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값을 받겠는가? 그냥 써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원고료, 애초에 원고료에다가 자신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더 보태서 전국 각지에 나옹의 진영을 모시는 진당을 7채를 짓고 그 기문을 죄다 모건한테 부탁했습니다. 7편 다 지었습니다. 그중에 가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신력사에 있는 조사당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아마 원래 나온 진당이었을 겁니다. 그 글을 77년에서 79년 사이에 지었고요. 안에 들어가면 지금 새 화상의 진영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나온 화상입니다. 그때 원본은 아닐 텐데 아마 계속해서 모사하기 때문에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문경 대승사인데 여기가 나옹이 출가했던 절입니다. 묘저감이라고 정상부에 있고 내려오면은 윤피람이라고 해서 지금 비구니 사찰입니다. 깨끗한데요. 여기 아마 나옹의 진당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 건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쉽게 가볼 수 있는 두 군데예요. 모근하면 여기는 가봤을 것 같습니다. 근처가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옹 탐면을 지으면서 나옹계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게 돼서 표로 하나 정리하면은 이게 이제 이 시기 들어오는 선생들, 임재종 승려들이고 이후 관계된 수많은 기문들을 유자들이 짓게 되는데 대부분이 모건과 그 제자들이 거의 독점합니다. 이 붉은색이 다 모건이 쓴 겁니다. 빨갛게 다 칠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리학도 원으로부터 새로 유입하는 사조이고 임재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기 원에서부터 새로 들어오는 사상입니다.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서로 전혀 다른 사상이지만 두 개의 사상이 다 동시에 원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그 한쪽에 있던 사람이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다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상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문장만 지어듣겠는가? 앞으로 이거는 제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자가 선종을 공부하고 그 선종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종을 극렬하게 비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자의 이론에는 선종의 논리나 개념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 가운데는 아라키 겐코 같은 사람은 이걸 특히 강조하죠. 유자의 옷을 입은 승려, 이것이 성리학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 주자 성리학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전 단계에 선종, 특히 주자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대해종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해종고는 바로 임재종을 완성시킨 승려입니다. 북송말, 남송초의 양대 지식인이고요. 둘 다 중화주의자입니다. 전형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금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했던 주전파의 그런 중화주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런 생각들이 각자의 성리학이나 임재선에 그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놓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2005년에 모범문집을 처음 읽을 때 멤버들이고 이거는 10년 후에 마지막 모임입니다. 어제 발표했던 박종기 선생님 교수 연구실 앞에서 마지막 모임으로 기념사를 찍었는데 감회가 무량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부터 한 20년 가까이 목원해거나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이 전환기의 지식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다. 시시각각으로 이 현실이 변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그 평가는 계속 바뀌고 일치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원은 그보다도 훨씬 더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지식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 발표 마치겠습니다.